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고 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백기환 선생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 함께했던 일을 회고하며 이제 후배들에게 맡기고 훨훨 자유롭게 날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기순한 북한 남성이 우리 군 감시 장비에 몇 차례 포착됐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차단 시설이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이 10살짜리 조카를 폭행하고 욕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 부부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김 총비서와 광명성절 기념 공연을 함께 관람하며 1년여 만에 공개석상에 등장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을 두고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제주 5성급 호텔에서 일어난 노출 논란, 윤지영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다룹니다. 학교폭력, 지금 반성한다면 한 번 정도 용서하고 기회를 줘야 할까요? 이 문제 짚어봅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38일 만에 다시 600명대 급증.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21명으로 38일 만에 다시 6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우려했던 설 연휴 이후 확산세가 현실화하면서 앞으로 신규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나 충남 아산의 보일러 제조 공장의 집단 감염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지금까지 확진자가 얼마나 발생한 거예요?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 천안 아산의 보일러 공장은 지난 13일 최초 확진자 1명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흘 만에 어젯밤 11시 기준으로 이제 사흘 만에 116명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1명에서 116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려 그게 3일 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급속도로 지금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직원이 99명 그리고 그 가족이나 지인이 17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말고 또 다른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공장이 오늘 또 새롭게 발표가 됐습니다. 아, 공장이 또 있어요? 네, 이제 바로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한 플라스틱 공장이었는데요. 이 공장에서 무려 11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아직 전수검사 결과가 완전히 나온 게 아닌데 114명이라고 하니까요. 네.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검사 결과가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은 추가 확진자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이 공장뿐만이 아니라 이 남양주의 이 플라스틱 공장이 있는 곳이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 다른 공장들도 지금 빽빽하게 다 같이 모여 있는 곳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59개 업체가 있어서 59개 업체 1,200여 명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더 얼마나 더 추가 확진자가 나올는지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충남 아산의 보일러 제조 공장 그리고 남양주에 있는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각각 100여 명씩 지금 이 코로나 이 확산세가 지금 퍼지고 있는 건데 이게 공통적으로 보니까 공장이에요. 네. 공장에서 이렇게 대규모 감염이 일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로 보입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그 남양주의 플라스틱 공장, 이 플라스틱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합숙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직원들의 대부분이니까 상당수가 좀 외국인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기숙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먹고 자고 회사에 나와서 같이 일하고 거의 뭐 하루 종일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산이 더 잘 됐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집단 생활을 해서 그렇다. 네, 그리고 천안 아산의 그 보일러 공장도 보면은 뭐 밀집, 밀접, 밀폐 이제 산밀 공간이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아주 좋은 환경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천안 아산의 보일러 공장도 이제 이 산밀 공간이었다라는 게 이제 뒤늦게 나왔습니다. 보면은 오죽하면 이제 사무실 온풍기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는 정도였다고 하니까 꼭 합숙 생활을 하지 않는 곳이라고 해도 뭐 공장에 뭐 탈의실 그리고 같이 쓰는 직원 식당 등등 해서 공용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데를 통해서 집단 생활을 좀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확산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온풍기에서도 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하면 이 온풍기를 타고서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퍼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군요. 그렇죠. 배종호 교수님,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다음 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음 주에 이제 그 초안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600명대로 급증했고 이렇게 공장 시설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 정부의 고심도 상당히 깊어질 것 같은데요. 네,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제가 볼 때는 3월에 당장 시행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감염자 확진 수가 300명대로 떨어지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방역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이뤘다. 그래서 민생 그리고 경제 문제를 고려해서 네. 거리두기를 좀 완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를 완화하는 그런 방안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추세가 지난번에 설 명절 이후에 민족 대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산될 그런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그리고 정부 당국에서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단계가 좀 완화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술집 같은 데도 10시까지 음식 정도 영업을 하는 그런 상황. 자칫 이런 상황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특히 문제는 생산 재감염 지수가 지금 일단 1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지금 변이 바이러스까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순식간에 이 불씨가 제4차 유행으로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각하게 방역 당국에서 고민을 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 그래도 이 재확산 조짐 때문에 이 개편안 이행 시기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정부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일시적인 급증세인지 아니면 재확산의 신호탄인지는 이번 주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영 기자. 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확진자가 급감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달 초, 그러니까 1월 6일에서 8일 사이만 해도 전 세계 하루 확진자가 80만 명에 달했습니다. 네. 그런데 15일 그제 기준으로 전 세계 확진자 수가 30만 명 밑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전 세계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 밑으로 내려온 건 지난해 10월 12일 이후에 126일 만이거든요. 80만 명에서 30만 명대로 떨어졌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40일 정도 만에 전 세계 확진자 수가 뭐 한 70% 정도가 급감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감소세, 이 감소세에는 세계 각국이 지금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고 또 아예 그렇죠. 봉쇄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도 있잖아요. 네. 그만큼 이 특단의 방역 대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이고 또 백신 접종에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그 영국 조금 전에 얼마나 많이 감소를 했는지 보여드렸었는데 영국의 경우에는 이미 백신 1차 접종이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이 신규 확진자가 무려 30%나 감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돼서 와서 앞서 윤지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1차 접종이 끝난 나라도 있습니다. 이 백신 접종이 코로나 확진자를 줄이는 데 영향을 끼친 것 같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 백신 관련해서요. 이동석 기자. 네. 북한이 이 백신 업체를 해킹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북한이 백신 관련 업체 해킹을 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오간 걸 놓고 현재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위가 끝난 후에 기자들에게 북한이 화이자 해킹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북한이 치료제 원천 기술을 탈취하려는 목적으로 해킹을 시도했다고 밝힌 건데요. 이에 대해 국정원은요, 국내 백신 기술을 탈취하기 위한 현재 공격 시도가 있었다는 일반 사례를 보고한 거라면서 화이자는 물론 어떤 기업도 특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이 또다시 반박에 나섰는데요. 북한이 화이자를 해킹했다는 것은 국회 정보위원에게 제공한 문서에 나와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오늘 아침에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문서는 회의가 끝나면 수거해 가기 때문에 중요 내용은 메모로 한다며 메모 내용을 자신의 SNS에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하태경 의원이 어제 발언했던 정보위 공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매일 평균 사이버 공격 시도가 158만 건, 일 평균.
전년 대비 32%가 증가했고 국정원에서 유관기관과 협력에 대부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그리고 사이버 공격 중에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원천 기술 탈취 시도가 있었고 화이자는 탈취됐다고 했어요. 해킹 당했다고.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 보고를 받고서 북한이 화이자의 해킹을 시도했다. 어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국정원에서는 북한 해킹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런 입장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태경 의원은 2달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내가 메모를 해놨었다. 그때 얘기가 있었다. 거의 지금 보니까 뭐 진실공방 뭐 이런 쪽으로 또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질신 공방을 통해서 누가 맞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 근데 이제 중국에서 보니까요, 이 가짜 백신 얘기도 있어요. 네, 중국에서 가짜 백신이 유통되고 있다.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중국에서 가짜 백신이 실제로 유통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 당국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중국판 백신 쿵선달로 불리는 이들은 지난해 8월이었죠. 주사기에 식염수 등을 넣어 코로나19 백신이라고 속여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백신 제조사의 내부 관계자를 통해서 습득했다면서 뒷거래를 통해 백신을 확보했다 이렇게 속였는데요. 네, 일단 홍콩에서 해외까지 배송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범행은 3달 만에 들통이 났는데요. 이들이 벌어들인 돈은 약 3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니 봉이 김설날도 아니고 백신이 아니고 안에 주사기 안에다가 생수를 넣어서 유통을 시켰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쿵선달, 뭐 쿵씨라서 쿵선달 이렇게 불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 앞서 북한 얘기가 나와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주요 뉴스에서도 다뤘지만 김정은 총비서의 부인 리설주 여사가 1년여 만에 공개석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서요. 코로나 방역에 자신감을 드러낸 거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김은미 기자, 네. 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일단 그 리설주 여사 아까 보니까 북한 노동신문에서 돌아가신 시아버지인 이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그 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본인의 남편인 김정은 위원장이랑 같이 공연을 같이 관람을 했습니다. 보면 마스크를 하지 않은 채 상당히 좀 밝은 얼굴인데 이 리설주 여사의 공연 보고 하는 게 뭐 새삼스러울 일이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 공개 나들이가 무려 1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요 직전에 그 공개적으로 이렇게 행보를 보였었던 게 작년 1월 25일 이제 그 당시에 설 맞이 공연을 보러 나왔을 때 이후로 지금 거의 1년 만에 처음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왜 이렇게 두문불출했느냐? 네. 네, 말씀하신 것 첫 번째 그 지난 1월 25일 그 즈음이 지금 코로나가 가장 세계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던 시기였었기 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좀 두문불출하고 좀 방역에 신경을 쓴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네. 저희가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랑 멜라니아 여사 뭐 많이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만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혹은 뭐 사이가 너무 좋아서 셋째가 생긴 거 아니냐, 뭐 출산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정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표정이 상당히 밝죠. 그런 걸 보면은 지난 1년 동안 참 잘 지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저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앞으로도 잘 지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안 나오다가 등장한 건 이 아기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안 나왔는데 이제 등장했으니까 코로나 방역에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등장을 한 거다. 뭐 이런 해석인 건가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 코로나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짚어보죠. 윤정 기자. 네. 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이 코로나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외손주 관련해서 언급을 했던데 이게 무슨 얘기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그동안 계속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딸 다혜 씨의 아들을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네. 바로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 발언 나왔는데 영상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방콕의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문 대통령 외손자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진료 예약을 외손자가 할 수는 없었으니 누군가가 도와주었고 당시 병원에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함께 왔었다는 병원 관계자의 전언에 의하더라도 경호원을 동원할 수 있는 누군가가 도와준 것입니다. 자가격리 위반이 아니라면 그나마 진료 청탁만 문제되겠지만 자가격리 위반이라면 청와대 관계자들의 인식이
방역 지침은 국민들만 지키라는 것이고 청와대 내부는 지킬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문재인 대통령의 외손자가 이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 입국을 했는데 네. 이때 자가격리 지침을 지켰는지 이 부분을 문제 삼고 나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곽 의원은 청와대에도 문의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에서 자가격리 대상 여부와 격리 실행 여부, 또 어느 나라에서 언제 입국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라는 답변을 얻었다면서 지금 보신 것처럼 저렇게 의혹 제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혜 씨는 이제 방콕에 살고 있고 네. 이제 아들하고 이제 같이 살고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데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방콕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네. 이게 그럼 들어와서 어느 기간 동안 언제 들어와서 언제까지 있었는지 자가격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다혜 씨가 입장을 밝히면 될 텐데 다혜 씨 입장은 있어요? 네, 다혜 씨 측 입장을 밝히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다혜 씨 측은 아들이 자가격리 관련 그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일절 없다면서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곽 의원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인해서 지금 사생활 침해로 인한 피해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면서 이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지양해달라라고 전달을 하기도 했는데요. 다혜 씨는 지금 현재 아들의 학비 등에 관해서도 곽 의원이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도 선임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정걸 대표님, 네. 이 곽상도 의원 이제 예전에 집합 금지하던 시절에 이 아들 준용 씨 이제 그 전시회 관련해서 또 의혹을 제기하고 이번에는 외손주까지 또 의혹을 제기해요. 네. 지금 다혜 씨 입장까지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야당 의원이 대통령 가족에 대해서 뭐 집요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네. 문준용 씨, 문 대통령 아들은 그 코로나19로 중소기업 피해봤다고 지원금을 받았다는 그 특혜 의혹을 그렇죠. 제기했고 이번에는 문 대통령 딸 문다혜 씨가 지금 태국 가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아들 서모 씨는 태국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4월에 코로나19가 한참 기승 부리고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쯤이죠. 그때 이제 태국에서 국내로 귀국해서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근데 그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냐. 특혜라면 이제 진료일을 뭐 널찍이밖에 잡을 수 없는 걸 좀 빨리 받는다든가 네. 뭐 그 정도 특혜겠죠. 그리고 또 해외에 있다가 귀국하면은 2주 정도는 자가격리잖아요. 자가격리 집에서 못 움직이는데 그걸 위반하고 병원 가서 받은 거 아니냐. 뭐 그런데 그런 의혹 제기만 있지 뭐 아직 그 증거가 나오거나 뭐 분명한 건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섣부르게 뭐 옳다 그러다 논평을 제기하기는 조금 섣부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 야당 국회의원이라도 좀 더 검증한 거를 좀 의혹 제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지만은 또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거는 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검증이 좀 되고 좀 조사가 더 이루어진 다음에 의혹 제기하는 게 좋겠다. 또 하나는 대통령도 이제는 그 프라이버시, 대통령 가족도 프라이버시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가족도 공인이거든요. 네. 국민들한테 조금 더 알릴 거는 좀 알렸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그 태국에 가족이 간 거라든지 뭐 진료라든지 이거는 프라이버시라고만 하지 말고 좀 더 공개할 거 있으면 좀 더 좀 국민들이 궁금하잖아요. 좀 디테일하게까지 했으면 좋겠다. 뭐 문다혜 씨는 억울하다고 얘기는 하죠. 지금 네. 법적인 조치도 강구하겠다고는 하지만은 국민이 볼 때는 좀 궁금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한마디 얘기했어요. 그 청와대 특별감찰관, 대통령 가족 그 감찰하는 네네. 특별감찰관하고 공수처장하고 북한 그 인권재단 이사 임명하는 거 야당 여당이 약속을 했는데 왜 안 지키냐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 대통령 임기가 이제 얼마 한 1년여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특별감찰관을 좀 임명하는 것도 이런 의혹을 좀 줄어들이는 데 기여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개인정보 대통령 가족은 모든 걸 공개해야 되느냐 아니면 대통령 가족들도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이 좀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방역 상황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해이해진 방역 의식이다. 엄마는 위대하다. 초인적 힘 발휘한 슈퍼맘.
최근에 온라인에서는요, 여러 슈퍼맘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슈퍼맘들 오늘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김원미 기자. 네. 보니까 뭐 미국 슈퍼맘, 영국 슈퍼맘 뭐 많아요. 네. 이 슈퍼맘들 왜 어떻게 화제가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세상의 모든 엄마는 다 슈퍼맘입니다. 네. 네, 그런데 유독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 엄마들을 슈퍼맘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런지 영상을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제 먼저 미국의 이제 텍사스 슈퍼맘입니다. 지금 저 동그란 원은 어이구, 이거. 보셨나요? 지금 예. 거의 뭐 미식 축구를 연상케 하는데 그러네요. 저 빨간 티를 입은 저 여성이 바로 엄마입니다. 네. 15살 난 이 딸을 둔 엄마인데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웬 모르는 남자가 딸 방을 훔쳐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사람 뭔가 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이 남자가 눈치채고 도망을 갑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오니까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어디 멀리 도망간 게 아니라 인근에 숨어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럼 저 남성이 딸의 방을 훔쳐본 그 남성인 네, 거예요? 바로 그 용의자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오니까 숨어 있다가 이제 막 도망을 가는데 그걸 보고 저 엄마가 보시는 것처럼 네, 뭐 밭다리인지 뭐 무슨 다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뭐 바닥에 네. 제대로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경찰이 아니라 엄마가 저 범인을 잡게 된 셈인데 제가 아까 미식 축구 같지 않냐고 말씀드렸었죠. 현장에 있던 경찰이 말하기를 이 엄마 텍사스 미식 축구팀에 수비수로 가도 되겠다라고 네.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저 엄마는 미국 텍사스의 슈퍼맘이고요. 근데 영국의 슈퍼맘도 있습니다. 네, 영국의 슈퍼맘도 같이 좀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지금 바로 저 사진에 아주 큰 대형 트럭이 있죠. 근데 네. 저 대형 트럭 뒤에 조그만 원에 있는 저 여성. 근데 저 여성인데 여성이 맨손으로 지금 트럭을 밀고 있습니다. 저 여성이 트럭을 네. 밀고 가는 거네요. 뭐 앞에서 누가 뭐 끌어주는 게 아니에요. 앞에 아무도 없는데 저 뒤에 있는 저 여성이 혼자서 맨손으로 지금 저 트럭을 눈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비탈길에서 오르지를 못하고 있는 저 엄청 큰 트럭을 뒤에서 저 여성이 맨손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민다고 밀리는 게 더 신기하긴 한데요. 운전석에 운전수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물론 운전석에 운전사가 있었어도 못 가고 있었던 트럭이잖아요. 근데 저 여성이 저렇게 밀어서 지금 올라갑니다. 근데 저 여성 보니까 10살, 2살 난 이 아이가 있는 엄마였습니다. 근데 엄마였는데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눈이 오고 하니까 이제 슈퍼에 뭘 먹을 걸 좀 사러 가는 길이었는데 트럭이 저렇게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걸 보다 보니까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가서 저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트럭을 그 위로 밀어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밀기에는 너무 트럭이 큰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 영상이 이제 영국의 일인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지금 볼 만큼 정말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저 트럭이 영국의 유명한 그 유제품 회사의 트럭입니다. 그런데 저 유제품 회사의 회장도 저 영상을 본 거죠. 네. 그 저 회장이 현실판 원더우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 엄마한테 너무 감사한 의미로 우리 회사 유제품 1년 동안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앞서 본 미국 슈퍼맘 그리고 지금 본 영국 슈퍼맘 참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는데 글쎄요 다치지는 않았나 모르겠네요. 특히 저 빨간 옷 입은 미국 슈퍼맘 엄마는 이 범인을 잡고서 넘어지기까지 했는데 안 다쳤으면 좋겠는데 그 뒤에 얘기는 모르죠. 네, 그건 취재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동석 기자. 네. 우리나라의 유명한 웹툰 작가도 지금 화제던데 이 웹툰 작가도 슈퍼맘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유명 웹툰 작가로 알려진 야옹이 작가가 싱글맘임을 공개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선언을 한 건데요. 싱글맘 하면 아기를 혼자 키워야 하기 때문에 슈퍼맘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91년생으로 알려진 야옹이 작가는요. 직접 아들 사진을 올리며 저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목숨보다 소중한 꼬맹이가 있다 이러면서 싱글맘 소식을 알렸습니다. 한 손으로는 원고를 쓰고 그리고 한 손으로는 아이밥을 먹이면서 힘든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소회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유명 작가들은 야옹이 작가의 글에 댓글을 달면서 당당한 싱글맘의 모습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뜻 밝히기 어려운 개인사를 공개한 만큼 누리꾼들도 찬사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 웹툰 작가가 상당히 유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야옹이 작가는요. 2018년부터 웹툰 여신강림을 현재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신강림이요? 네, 여신강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먼저 웹툰이 뭐냐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인터넷을 통해서 만화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웹툰 시장은요.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현재 진출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유명한 웹툰 작가 한 명이 중소기업과 같은 벌이를 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웹툰 작가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다 보니 관심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야옹이 작가는 화려한 외모로도 스타 작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현재 여신강님은요. 웹툰 한 개당 댓글 수십만 개는 기본이고요.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드라마까지 제작이 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도 저 드라마 본다고 상당히 열심히 보던데 그 작가가 이 작가였군요. 그렇습니다. 배 교수님, 예. 지금 우리 기자들이 설명한 사례들을 봤는데 엄마는 강하다.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어머니의 사랑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늘 뭉클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미국의 슈퍼맘, 영국의 슈퍼맘, 네. 또 한국의 슈퍼맘까지 소개가 됐는데 역시 이제 공통된 키워드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모성의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 사랑 생각하면은 뭐 아버님, 어머니 우열을 나누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네. 그런 거는 뭐 어떻게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고요. 이렇게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다 인정하는 건데 과연 엄마가 강한 환경, 엄마가 강한 사회, 엄마가 강한 나라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좀 엄마 개인은 강하지만은 엄마가 강할 수 있는 환경과 사회, 나라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특히 아시겠지만은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싱글맘의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2010년도에 보니까 한 92만 가구 됐는데요. 최근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얼추 200만 가구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이분들의 경제 실태를 봤더니만요, 60% 이상이 시간제 근무로 하면서 2명의 아이들을 평균 데리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강한 엄마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좀 환경을 좀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사회적인 편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적절한 편견을 좀 배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김원미 기자, 네. 엄마는 강하죠? 그럼요. 엄마는 강합니다. 근데 이 강한 엄마를 더 강하게 해주는 건 윤지영 기자, 이 고급 호텔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논란인 거예요? 네, 발단은 이 그젯밤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이 글인데요. 제목 보면 제주 5성급 호텔 사우나에서 알몸이 노출됐어요. 라는 이 파격적인 제목입니다. 사우나에서 알몸이 노출됐다고요? 네, 이 글쓴이가 아내와 함께 이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서 이 5성급 호텔의 스위트룸에 무려 1박에 100만 원의 비용을 내고 묵었는데 네. 그런데 이 해당 호텔의 사우나 유리창 일부가 코팅이 되지가 않아서 이 알몸이 그대로 외부로 노출됐다라는 겁니다. 이 남성은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자 호텔은 오히려 영업방해로 경찰을 불렀다라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저 사우나가 다 보인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모두 보이는 건 아닌데요.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저 사람이 서 있는 곳, 네. 저곳이 그 여성 사우나 내에 아. 있는 샤워실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이고요. 또 이 사우나의 여성 화장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외부에서 보이는 것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글쓴이는 이 호텔의 입구와 산책로, 주차장, 심지어는 객실 발코니 어느 각도에서도 샤워실과 화장실 내부가 선명하게 보였다라면서 행복해야 되는 신혼여행이 오히려 최악의 기억이 됐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이제 통유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다른 곳에서도 이런 시설이 있잖아요. 근데 네. 보통 이런 통유리는 밖에서 안을 못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놓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통상 이 통유리로 사우나를 하는 경우에는 이 특수 코팅을 통해서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데 그렇죠. 이런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이 논란이 커지자 해당 호텔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이 사과문을 보면 여성 사우나 내 일부 공간이 이용할 때 유리 차단 코팅의 일부가 누락되고 또 블라인드를 시간대로 운영을 하면서 불편을 끼쳐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호텔에 좀 추가적으로 문의를 해보니까 이 여성 사우나 안에 탕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한데 이 샤워실과 화장실 쪽에 코팅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고요. 또 블라인드의 경우에는 모든 면에 다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낮 시간대에는 블라인드가 올라가 있고 밤에만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낮 시간에는 올려놓으면 낮 시간은 계속해서 보이겠네요. 그렇죠. 이 해당 호텔이 지난달 8일에 문을 연 호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달 넘게 이런 상태로 운영이 돼 온 겁니다. 문 연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방치돼 있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문제의 사우나는 이 신관에 있는데 신관 객실이 한 50개 정도 되는데 이 50개 투숙객들이 모두 이용을 할 수 있는 사우나고요. 이 해당 사우나는 어제 오후부터는 운영을 중단을 했는데요. 이 글쓴이가 문제를 제기한 게 지난 12일 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 제기 이후에도 사흘 동안 블라인드를 내린 채이긴 하지만 운영은 계속 해온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럼 그 이후에 조치는 이루어졌어요? 네, 글쓴이에 대해서는 이 피해 보상 등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호텔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노출 피해는 없었다 이거였는데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이 와서 확인된 상황입니다. 고객분이랑 CCTV를 확인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최고급 5성급 호텔에서 이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건데 추가적으로 다른 고객 용서 기회 줬으면 여전히 싸늘한 여론. 학교 폭력과 관련한 논란들 오늘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초 학교 폭력 논란을 일으켰던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아버지에게 심경을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김은미 기자, 네. 아버지가 직접 얘기를 했던데 어떤 내용이 담긴 거예요? 네, 이 이재용, 이다영 선수의 아버지가 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제 딸들한테 받은 문자 내용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난 13일 그러니까 두 선수에 대해서 무기한 출전 정지 처분이 내려졌던 그날 이재용 선수가 아버지한테 보낸 그 문자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행동에 대해 벌을 받는 것 같다. 앞으로 정말 바르게 살겠다. 그리고 많이 반성한다. 시작할 수가 있다면 밑바닥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 아버지는 이제 학폭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혹여 이제 딸들이 뭐 나쁜 생각을 먹을까 걱정이 돼서 연락을 했는데 네.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학폭 논란에서 이러쿵 저러쿵 더 자세하게 물을 수가 아버지로서 없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추슬러라라고 짧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다라고 하네요. 이 쌍둥이 자매 아버지도 제가 알기로는 운동선수 출신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아버지 생각은 어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재영, 이다영 선수의 이제 엄마, 모친이 또 배구 선수였었다라는 것뿐이었었는데 알고 보니 이제 아버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국 그 해머 던지기 1인자로 상당히 유명했었던 선수입니다. 국가대표까지 했었던 분인데 이분이 말하기를 나도 운동을 해봤으니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참 잘 안다. 근데 이 피해자들이 말 못할 고통 속에 있었겠구나 생각하니까 정말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선수 생활을 해본 내가 이제 당시 그 학폭, 내 딸들이 학폭 가해를 한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딸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운동 좀 잘한다고 까불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아버지니까요. 요즘은 누구나 과거가 나오면 좀 이제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당사자가 좀 진심으로 잘못을 좀 시인을 하고 반성을 한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좀 용서하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절절한 입장을 나타냈군요. 네. 윤 대표님, 예. 시작할 수 있다면 밑바닥에서 다시 해보겠다는 딸, 그리고 한 번 정도 용서하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아버지의 호소,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아버지의 호소는 아버지 부성애로서 딸이 어릴 때 있었던 거니까 좀 새 출발하게 좀 도와줘라. 국가적으로 너무 좀 비난만 하지 말고 그건 부성애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죠. 네. 하지만은 지금 국민들의 정서나 피해자들을 생각한다면은 저런 말은 좀 성급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영이 선수 다영 선수에 왜 여론이 지금 자꾸 식지 않고 자꾸 강해지겠어요. 사과를 했는데 사과답지 않게 사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이 자꾸 나빠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이 흥국생명 동료 선수들한테도 또 사과를 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사과문에도 자필만 쓴 게 아니고 사과문에도 좀 구체적인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직접 가서 뭐 허락해 준다면 찾아가고 싶다는데 그렇게 SNS로
그 인터넷으로 페이스북으로 SNS로 그 카톡으로 사과하는 거 아닙니다. 직접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과의 원칙도 좀 제대로 좀 안 지킨 그런 면이 있어서 저는 그 재영이 다영이 아버지라면은 또 운동선수 출신이라면은 제대로 사과하는 법을 좀 가르쳐라 그러고 싶고 또 지금 여론이 나빠진 이유가 배구 연맹에서 징계 조치를 했는데 무기한 그 프로농구 배구 출장 정지했거든요. 근데 무기한이라는 게 되게 그 시즌 끝나면 바로 또 다음에 출전하는 게 많습니다. 보통 무기징역하고는 달라요. 근데 지금 프로 배구 대회가 지금 한 팀당 5경기, 6경기밖에 안 남았어요. 그 부분은 흥국생명 구단 자체에서 내린 징계. 그렇죠. 그리고 또 연맹에서 그 출전 그 중지하고 또 하나는 이제 국가대표 무기한 또 박탈. 박탈 그렇죠. 근데 올해 도쿄 올림픽이 출전을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대로 될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프로 배구 선수들이 국가대표 서로 하고 싫어해요. 프로 뛰고 싶어 하지 국가대표 과거에도 저 선수들 쌍둥이 선수들이 거부한 적이 있거든요. 글쎄 그 부분은 제가 그런 저도 면에서 볼 때 요즘은 다른 그런 것 같아요. 면에서 볼 때 이 징계 조치나 사과나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여론이 자꾸 나빠지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쌍둥이 아버지가 좀 더 사과도 좀 가르치고 더 좀 자제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모습 그걸 좀 더 보여줘라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과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네. 자, 이 쌍둥이 자매에 대한 폭로 중에서는요. 조금 전에 언급도 나왔지만 국가대표 배구 선수 출신인 어머니의 이른바 월권 의혹도 들어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 네. 이에 대해서 소속팀인 흥국생명 박미희 감독이 직접 입을 열었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쌍둥이 자매의 어머니가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배구 선수 출신인 어머니가 뒤를 봐줬다. 그러니까 월권 의혹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박미희 감독, 흥국생명 감독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학교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체육인을 한 사람으로서 또 배구 선배로서 또 현직 감독으로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월권이라든지 갑질 논란들이 있는데 직접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거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좀 당황스러웠고 어쩌면 동네 배구도 아니고 또 프로 구단이 그렇게 허술해서 아무나 사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 많이 당황스럽고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고 개인적으로는 그 질문 자체가 사실은 그거는 있을 수 없고 저를 포함해서 현직에 있는 그 모든 지도자들에 대한 배려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박미희 감독은 어머니의 월권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프로 구단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동네 배구 같은 곳이 아니다 이러면서 거부감을 드러냈거든요. 네. 또 질문 자체가 현직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대한 배려가 아닌 것 같다며 되게 당황스러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흥국생명은 쌍둥이 자매 논란 이후에 어제 첫 경기를 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경기 결과는 어땠어요? 네. 경기 결과 결국 0대3 완패였습니다. 이제 좋군요. 어제까지 해서 이제 4연패였었는데요. 주장인 김연경 선수가 상당히 좀 고군분투를 했었지만 어쨌거나 역부족인 그런 경기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배구가 공을 띄우고 토스를 해서 공격으로 이어지는 이제 하나의 정말 팀워크가 중요한 그런 그렇죠. 경기잖아요. 근데 이 보면은 재영 선수가 공격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처럼 공을 받아서 공격으로 이렇게 때리는 역할이었었고 이다영 선수가 세터, 그러니까 공격을 할 수 있도록 공을 이제 토스해주는 그런 역할이었었는데 이게 참 합이 맞아야 되는데 이 쌍둥이 선수들이 빠지면서 합이 잘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미희 감독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상황이다. 이제 남은 선수들이 좀 스트레스를 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프로니까 프로답게 좀 준비를 하겠다. 그러면서 빨리 수습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리 김연경 선수가 활동을 하더라도 이 선수들이 일으킨 무리에 대해서 팀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 프로배구를 관장하는 대한배구연맹이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대책을 내놨는지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앞으로 학교 폭력에 관련된 선수들은 프로배구 신인 드래프트 선발 때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는 길이 전면 공세가 되는 것입니다. 서약서를 진구하고 그 서약서에 허위가 발견될 때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되는 선수들을 징계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규정을 새로 만들게 되면은 그때부터 시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을 과거까지 소급해서 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서 저희가 규정이 신설되는 그 시점부터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이재영, 이가영 선수들은 징계는 힘들겠다는 게 현명한 입장입니다. 이미 구단으로부터 무기한 출전 정지를 받았고요. 협회로부터도 대표 선수 자격 박탈, 지도자의 길도 막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제재 조치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 교수님, 예. 뭐 이제 앞으로 소급 적용은 되진 않지만 어쨌든 앞으로 학교 폭력과 연루된 선수들은 프로 무대에서 뛸 수 없게 만들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어떻게 적절한 조치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이렇게 강한 사회적으로 메시지가 좀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 스포츠계의 폭력, 성범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강력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올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프로 선수들의 신인 드래프트제에서 배제를 시키겠다. 그리고 서약서를 받겠다. 또 그리고 서약서에 만약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는 영구 제명을 하겠다. 이런 이제 강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또 해당 학교에 대해서 지원금도 해소하겠다. 뿐만 아니고 피해자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익명으로 누구나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징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 폭력 규정이 없었다고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도 네. 새로 만든 건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예방 교육을 하겠다. 네. 이 교육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스포츠계의 선수 지도자 모두의 인식의 전환 그리고 문화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재영, 다영 이 자매 같은 경우도요. 본인이 지금 이제 학교 폭력의 가해자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피해자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피해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그분들도 일상적인 학교 폭력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본인도 맞고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때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당시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만연했었다 이런.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일상화된 거죠. 그리고 또 굉장히 이 학교 폭력, 학교 스포츠가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목적이 이제 성적 지상주의, 엘리트 위주로 가다 보니까 감독들은 코치들은 이런 피해 신고가 들어와도 묵살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스포츠계 또 학교 스포츠 모두가 다 인식과 또 그리고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번 조치가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질러진 물을 주워 갈등, 패싱, 민정수석 사의설, 진위는 자, 임명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동석 기자, 네. 대체 어떤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단 임명이 된 지 채 한 달 반도 안 됐습니다. 신현수 정무수석의 사의설이 최근 정치권을 급습했는데요. 여권 관계자는 신현수 수석이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신 수석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은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그 이유 알고 보니까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라인으로 알려져 있죠. 이성윤 심재철 검사장의 인사 배치 문제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의견 대립을 빚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 수석은 검찰 인사에서 인적 쇄신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견이 반영이 안 돼 주위의 어려움을 그동안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불협화음이 있었다. 김은미 기자. 네. 청와대에서는 뭐 해명이 나왔어요? 네, 청와대에서 생각보다 좀 화끈하게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화끈하게요? 네, 일단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 맞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있었던 것도
맞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때마다 대통령이 만류를 했고 그래서 이 민정수석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빠지지 않고 현재 성실하게 본인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가장 논란이 됐었던 게 그럼 사의를 표명한 그 배경, 왜 사의를 표명을 했는가였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검찰 인사에 대해서 그 법무부 쪽이랑 어떤 이견이 있었다. 그러니까 검찰 인사, 법무부 인사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이견이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을 했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조율이 안 됐는데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관련 내용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의 안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올렸고 그걸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서 이제 민정수석의 생각이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도 속 시원히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윤지영 기자. 그런데 이제 신수석 사의 표명을 두고서 지금 민정수석실 내에 갈등설도 불거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다수의 매체들이 조국 전 장관과 가까운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이 신현수 민정수석을 패싱하고 이 박범계 장관과 인사를 주도하면서 이 갈등이 불거졌다. 이런 그 보도들을 다수의 매체들이 했는데요. 이광철 비서관은 여권 내에서 대표적인 이 검찰 강경 개혁파로 꼽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청와대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놨는데 이 민정수석실의 이 갈등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네, 또 신수석이 사의를 밝힌 이후에 이 이광철 비서관도 거취를 고민하면서 이광철 사의설이 제기가 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광철 비서관은 사표를 낸 적도 없고 또 검찰 인사에 이견을 낸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갈등설은 부인을 했군요. 네, 맞습니다. 이동석 기자, 이 신현수 수석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상당히 각별한 사이죠? 네, 일단 신현수 수석은 지난해 12월 31일 날 임명이 됐습니다. 먼저 임명 당시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신임 민정수석으로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하였습니다. 풍부한 법조계 경력을 바탕으로 균형감과 온화한 인품, 개혁 마인드와 추진력을 겸비해 권력기관 개혁 완성과 국민들의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없이 전달할 적임자입니다. 새로 임명된 민정수석 신현수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언론에 따르면요. 임명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신수석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부탁할 정도로 둘은 막연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신수석은 지난 대선 때는요. 문재인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보통 법률지원단장은 최측근에만 임명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민정수석 조금 전에 그 그래픽 보셨지만 민정수석, 신현수 수석까지 모두 4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조국 전 수석, 김주원 전 수석, 김종호 전 수석 모두 비검찰 출신이었고요. 신현수 수석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번째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에 이 갈등을 빚던 검찰과 법무부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맞죠, 이동석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신현수 민정수석 20년간 검사 생활을 한 인물입니다. 사법연수원 16기로 참여정부 당시에는요. 초대 사정비서관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다 보니 검찰과 법무부 간의 갈등을 중재하길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수석은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수형 이렇게 부를 정도로 둘의 친분도 굉장했던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동안 신수석은 추미애 전 장관과 같은 방식으로 윤석열 총장과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요. 정치권의 기대는 그만큼 높았습니다. 윤 대표님, 기자들 이제 얘기들 종합해 보면 어쨌든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도 맞고 인사 관련해서 잡음이 생긴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신현수 수석의 사의 표명 어떻게 좀 분석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하고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추윤 갈등, 윤추 갈등이 그 법원 판결로 이후에 그 대통령이 유감 표명하면서
그 검찰과의 관계가 좀 부드러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신현수 민정수석 임명할 때도 검찰 출신을 임명했고 또 대통령 신임이 굉장히 두터운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과거 참여정부 때 그 초대 사정비서관 할 때 그때 직속상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민정수석을 해서 그때부터 굉장히 가까웠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에 법률 단장도 했고 그 전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의 기조실장까지 했으니까 그렇죠. 이번에 민정수석 임명할 때도 대통령이 직접 그 전화해서 그 기용을 했다 뭐 그런 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갈등 보면서 하나 확실한 거는 그 추윤 갈등이 다른 양상으로 좀 바뀌지만은 검찰과 권력과의 갈등 관계는 여전히 지금 다시 돌발되는 더 심해지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 그런 그 하나 확실한 거고 또 하나 확실한 거는 그 과정에서 지금 신현수 민정수석이 좀 소외됐다. 그래서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 박범계 장관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이광철 민정비서관 그 세 명이 아마 인사 검찰 지난번에 인사를 마련한 거 아니냐. 그 와중에 신현수 민정수석은 자신의 부하잖아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그러니까 비서관이 자기한테도 통하지 않고 위에 하늘로만 뭐가 날아다니는데 서류가 날아다니는데 나는 몰랐다. 그러니까 그 소외감과 분노 뭐 이게 사의 표명한 계기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 이거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현 정권은 검찰 힘 빼는 거를 그 검찰 개혁으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든지 검찰 인사를 또 앞으로도 많이 일선 검사도 할 거고 또 검찰청 한동훈 검사장이나 뭐 윤석열 검찰총장 이런 분들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게 검찰 개혁이다.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두고 그 서로 마주 달리는 열차처럼 갈등이 앞으로도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배 교수님, 실제로 일각에서는 이번 신현수 정무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이 검찰과 법무부 사이가 과거의 이 추미애 전 장관 시절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고 조금 전에 윤 대표님도 갈등이 심화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파장 우리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요 근본적인 갈등 관계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방식은 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인사권 행사한다든지 검찰을 제도적으로 개혁한다라든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민주당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라는 그렇죠.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신현수 민정수석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국 이제 양자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에서 파생된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추미애 윤석열 두 분이 부딪힌 것은 결국 이제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검찰 권력과 살아있는 권력이 충돌하면서 빚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이 물러나고 박범계 법무장관이 들어왔지만은 결국은 달라질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사와 제도적인 개혁을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신현수 민정수석의 처신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신현수 민정수석은 본인이 수석이지만은 비서임에는 분명하거든요. 그럼 법적 권한을 보면은 검찰의 인사제청권은 법무장관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방안이 반영되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사의까지 표명한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이 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사표를 반려했고 그리고 또 본인도 계속 정상 출근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좀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김은미 기자, 그럼 이번에 신현수 정무수석이 사의 표명 가지고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와요? 네, 일단 야당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먼저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뭐라고 했는지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이고 체계에 맞지 않는 인사에 대해서 취임한 지 한 달이 갓 지난 민정수석이 바로 승복하지 않은 채 사표를 내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온갖 인사로서 정권의 비리를 지킬 검사들은 무리하게 그 자리에 두고 정권에 대해서 강하게 수사를 하는 검사들은 전부 내쫓는 이런 짓을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 추미애 전 장관과는 달리 검찰 인사가 정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역시나 머물렀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요지는 이런 겁니다. 검찰 인사가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체계에 맞지 않으면 취임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고 나오겠느냐라는 얘기인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역시 추미애 전 장관이랑 다르지 않았다. 검찰 인사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권으로 분류되는 인사죠. 여권의 이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황희석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간부 몇 명 인사에 자기 뜻이 관철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수석 비서관이 사의를 표하는 게 적절한 건가? 그렇게 자기 자존심만 세우려 한다면 대통령 비서로 부적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앞서 이제 배 의원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비서는 비서다워야 되는 거다라는 지적입니다. 윤지영 기자, 네.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 7일, 그러니까 일요일 날 이 발표됐던 검찰 고위 인사 때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어떤 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 윤석열 총장과 박범계 장관이 인사를 논의하기 위해서 두 차례의 만남을 가졌잖아요. 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윤 총장은 자신과 각을 세우는 사람들은 참모로 둘 수 없다. 그러니까 대검에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면 대검 부장들을 다 빼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전혀 이 요구가 수용이 되지가 못한 거잖아요. 결과만 보면 그렇죠. 네, 대검 부장들이 지금 모두 유임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왜 인사가 이렇게 났냐. 여기에 대해서 한 여권 관계자의 말을 통해서 한 보도를 보시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 영장 청구가 됐다는 소식, 월성원전과 관련해서 영장 청구가 됐다는 소식에 진노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윤 총장과 박 장관 사이의 이 조율 내용 이것들을 전부 다 없던 것이 된 것으로 안다. 실제로 이 영장 청구가 이뤄진 이 3일 뒤에 갑작스럽게 지금 이 검사장급 인사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나오는 설들인 거죠? 네. 자, 한동안 잠잠하던 검찰 관련 얘기가 다시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있을 예정이고요. 이재명 양해할 것, 불붙은 대선 경선 연기론. 최근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의 독주가 시작됐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 일부에서는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관련된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당내에서 광범위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경선이라는 것이 실종이 돼버렸습니다. 이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국민들께 줄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측은 펄쩍 뛴다고 하던데요. 그 이재명 지사도 그렇게 반대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는 지금 압도적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하고 빨리 후보 되고 이게 중요하겠죠. 그것은 이제 이재명 지사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는데 아마 이재명 지사께서도 이 코로나 상황, 엄중한 상황, 이재명 지사가 누구보다도 행정 1선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변화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뭐 양해하시지 않을까. 이동석 기자, 네. 지금 이제 얘기해봤던 이 전재수 의원 친문계 의원으로 꼽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뭔 거예요?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선 경선을 연기하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앞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민주당으로 대선 주자에 확정되기 위해선 당내 경선을 먼저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보통 당내 경선은 다수의 후보가 참여해서 최종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인데요. 친문으로 알려진 인물 전재수 의원이 당내 경선 흥행을 목적으로 시간표 조정이 있다고 전한 것에 대해서 현재 민주당 당원상 대선 후보는 180일 전에 뽑게 돼 있습니다. 180일이요. 그러니까 내년 대선이 3월 9일이니까요. 올 9월까지는 대선 후보를 확정을 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네네. 현재 친문 진영에선 180일 당헌을 120일로 줄이자 이런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도 120일 전후로 후보를 결정하다 보니 민주당이 굳이 후보를 먼저 뽑을 이유는 없다.
이런 주장이 현재 친문 진영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김은미 기자. 제가 듣기로는 지금 1위 달리는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네. 이재명 지사 측은 뭐라 그래요? 네, 이재명 지사 측은 경선 연기는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이 아주 확고합니다. 먼저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특정인의 유불리를 따져서 경선 일정을 연기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보겠느냐. 이건 명분이 없는 황당한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다라고 밝혔던 민영배 의원은 대선 일정을 둘러싸는 무슨 내분이 있다는 것 같은 이런 보도는 모두 소설이다. 그리고 이런 보도는 이재명 지사가 두렵다고 커밍아웃하는 거다라고 이제 언론 탓을 했습니다. 윤 대표님, 네. 지금 경선 연기에 대해서 당내에서 어쨌든 구체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부분 향후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많죠. 지금 곧 9월 달까지 대선 후보를 확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보선 4월 달에 하는 거 끝나자마자 바로 쟁점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은데 전재수 의원이 이제 친문 의원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유가 연기해야 된다는 이유가 조금 궁색해 보여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경선 흥행이 안 되니까 좀 늦추자.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당원들이 뜻만 모으면 얼마든지 개정해서 국민의힘하고 똑같이 120일 이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인 1위로 이낙연보다 한 2배 정도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 이재명에 대한 불안감 이게 좀 큰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김경수 지사가 대법원 판결이 좀 있는 거 이것도 좀 해서 좀 다른 후보로 좀 기다리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배 교수님, 네. 지금 윤 대표님께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어쨌든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견제 또는 제3의 후보를 찾기 위해서 시간을 벌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이 이제 분명히 담겨 있는데요.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은 연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이렇게 높다고 보시나요? 봅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현실론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아까 이제 이 기자도 얘기했지만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20일 전후에 하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180일 전에 하면은 2달 먼저 노출되니까 굉장히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과거에 노무현 후보 같은 경우도 공격을 받았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니까 접촉할 수도 없고 또 무엇보다도 당내 일정이 계속 잡혀 있거든요. 당대표 선거해야 되고 또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종합해서 제가 볼 때 연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 대선 경선 연기 문제 불거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